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이. 오늘 라이팅 렌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원래는 형 편집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이거 도저히 업로드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완을 좀 하려고 카메라를 다시 켰거든요.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좀 저한테 혹독하게 좀 컨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구독자분들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거. 일단 아니 우리 구독자 수준 높은데. 높은데요. 한번 일단 보시죠. 라이팅, 렌더링, 룩뎁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라이팅, 렌더링, 룩뎁 아티스트는 VFX 분야에서도 있지만 게임 분야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VFX 파트에서 라이팅, 렌더링, 룩뎁 아티스트는 거의 마야나 맥스 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마리, 누크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툴 좀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알아서 검색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뜻인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었죠. 거기 알아서 말했으니까 검색해서 다시 봐라. 그치? 안 해요. 안 돼. 안 돼. 이거 그래도 좀 기본 간단하게 얘기는 해줘야죠. 네. 뭐 마야는 아는데 간단하게 지금 5개밖에 안 되니까 네. 한 번 더 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마야는 알고요. 네. 3D 툴. 맥스도 알겠습니다. 자, 서브스턴스, 네. 마리, 누크. 네. 네, 일단은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요? 네. 네, 서브스턴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알레그레드미? 네,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전까지는 사실 텍스처 작업을 포토샵 같은 거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맵을 UV를 UV 알려나? 난 모르겠다.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텍스처 작업을 할 때 손수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거나 그렇죠.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만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이 툴에서는 내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못하던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약간 그러면 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완전 아무 그림이 없는 민무늬 그 도자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종이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서 풀칠을 해서 다시 붙이거나, 그렇죠. 이미 있는 그림을 뭐 가위로 오려서 거기 이제 입혀서 붙이거나, 그게 이제 포토샵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도자기에 그냥 직접적으로 붓으로 그려도 잉크가 뭐 흘러내리지 않는, 뭐 아무튼 번지지 않는 그런 뭐 붓 개념인 거죠. 그렇죠. 좋은 붓. 그 물체에다가 바로 칠을 해가지고 그림을 넣거나 이제 문양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좀 어렵죠. 뭐가 어려요? 그 툴 다루기 어렵잖아요. 툴 다루기 진짜 쉬워요. 쉬워요. 네, 엄청 쉬워요. 그러면 그 서브스턴스라는 그 포토샵처럼 그런 별도의 툴이 있는 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마야나 뭐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이 아니라. 네, 플러그인이 아니라 따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하루 정도 배워가지고 바로 썼어요. 잘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튜토리얼 보면은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어려운 말 해야 되나? 컨버팅을, 그러니까 모델링을 최적화시킨 다음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넣어야 되거든요. 모델링을 왜 최적화해요? 왜냐면은 그냥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서브스턴스에. 그 내가 모델링 예를 들어서 마야에서나 맥스에서 모델링을 했으면은 네. 서브스턴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서브스턴스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넘어오지 않고 그 모델링을 세팅을 한 다음에 넘겨야지 제대로 넘어오거든요. 좀 용량을 가볍게 세팅. 용량 가볍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좌표를 정확하게 룰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얘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모델링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는 현상이 사실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진짜 다 쉬워요. 그럼 그 부분은 마야를 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룰을 알면 돼요. 어떤 법칙이 필요한지, 어떤 그 룰을 지켜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브스턴스 컨버팅 네. 최적화시키는 거는 따로 간단히 짧게 네, 나중에 튜토리얼 한번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최적화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니, 붙이라세요. 뭐 네. 어떻게 해요? 서브스턴스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다 해외잖아요.
아니 국내도 있어요. 그래요? 예, 국내 고수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나중에 그러면 그 추천 채널 컨텐츠도 한번 찍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좋은 채널 많은데 네. 다 너무 가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서브스턴스 이런 작업은 사실 시즈맨 온라인 강의 거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죠? 네?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대한. 네. 너무 가까워요? 네. 광고 이 PPL인가 이거? 자 그러면 마리. 네. 마리도 사실 비슷해요. 서브스턴스와 비슷한데 칠을 해가지고 텍스처링을 만드는 툴이에요. 네. 근데 퀄리티 자체가 사실 서브스턴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브스턴스가 그램판이라 치면은 네. 마리는 포토샵이라고.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갭 차이가 엄청 큰데 그러면 서브스턴스보다 마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좋긴 한데 다루는 그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조금의 네. 그 깊이를 잘 모르겠는데 노드나 이런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쉐이더 노드 이런 거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도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고 해서 쉐이더의 노드를 짜는 게 따로 존재하긴 해요. 근데 페인터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누쿠는 합성 툴로 알고 있는데 네. 라이팅 렌더에서 누쿠도 왜 가져오셨는지 왜 알려줬는지를 말해줘야지. 그냥 이런 거 있다고 쑥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뒤에 잠깐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 룩뎁 아티스트, 룩 디벨롭 아티스트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렌더링만 해서 퀄리티가 극강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렌더링 패스들을 다 누쿠에서 작업을 해서 퀄리티를 극강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리얼하게 하거나 예를 들면은 뭐 광채가 나는 물건 그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패스를 겹쳐서 적당한 그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려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죽여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거는 사실 누쿠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누쿠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작업 실무에서 쓰는 용어로는 네. 그냥 3D로 렌더링 오면은 그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극강으로 최대한 잘해서 와도 그냥 쨍하다로 오는 개념인데 그쵸. 누쿠에서는 그건 이제 좀 리얼리티하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디테일한 부분을 누쿠에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룩 디벨롭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누쿠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에펙도 했거든요. 애프터 이펙트. 네. 근데 그거는 소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에펙을 왜 소개를 안 했냐면 이건 좀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쿠와 에펙이 그 색 공간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그거는 설명하려면 이제 감마값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네.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설명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그게 에펙으로 하면은 수심 30m 정도 들어가는지 네. 누쿠는 수심 1000m까지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누쿠의 장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툴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계속 볼까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임 파트에서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이런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라이팅을 사용하고 룩뎁을 위한 구도를 잡고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게 되겠죠. 또 나왔어요. 아니 그냥 지금 왜 그냥 넘어가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응. 언리얼 네.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네. 플러그인 소개하고 아니요. 툴.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 그것도 이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없고 그리고 네. 이제 그냥 이건 뭐 어디서 구하고 그냥 뭐 로고 하나 딱 박아놓고 이걸 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이제 그 예시 영상 나오고서 이런 퀄리티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자 이제 핑계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럼 언리얼은 뭡니까? 언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 엔진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네. 게임 퀄리티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게임을 만든단 말이죠. 잠깐만 그 엔진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뭐 프로그래밍적인 건가요? 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근데 라이팅 렌더는 좀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언리얼 유니티는 사실 게임 파트에서 라이팅 렌더링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 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언리얼이나 유니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말씀드린 거였고 네. 근데 게임 파트에서 이제 렌더링 라이팅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이용해서 디자인적인 어떤 그림을 최종 완성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툴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게임 쪽 라이팅 렌더를 준비하려면은 이 두 가지는 그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 위주로 많이 쓰는 툴이에요.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에서 많이 쓰는 게임 제작 도구죠. 느낌이 뭐 차이가 있나요? 그 과거에는 이제 유니티는 거의 모바일 게임에 많이 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벼운 수준의 그러니까 로우 폴리곤의 작업을 할 때 유니티를 많이 썼었고, 언리얼 엔진은 사실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에서 굉장히 무거운 캐릭터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작업할 때 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유니티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툴들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게 네. 어쨌든 아예 별도의 툴이잖아요. 네. 그러면 맥스랑 이게 연동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처럼 컨버팅 해갖고 모델링을 가져와서 여기서 라이팅 작업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맥스나 마야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하기 바로 전 단계인 뼈 리깅 작업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컨버팅을 해가지고 이제 언리얼이나 이제 유니티로 넘기는 거죠. FBX 파일이라는 그 포맷으로 넘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게임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것을 이제 언리얼에 넣어가지고 리깅한 그 모델링하고 캐릭터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애니메이션 하고. 그리고 배경도 마찬가지로 맥스나 마야에서 만들어 놓은 배경 디자인 모델링을 텍스처링까지 어느 정도 해서 넘깁니다. 언리얼이나 유니티 쪽에서 이제 FBX 파일 같은 거를 열어서 다시 텍스처링을 해요. 쉐이딩을 넣고 라이트도 새로 그 곳에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넣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 라이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일단 이 툴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툴을 통해서 라이팅 작업까지 뭐 다 했어요. 네. 그 이제 결과물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물 뽑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 이제 게임 파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베이크라는 걸 이용해서 그 맵 베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클루전이나 라이팅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베이킹이라는 걸 통해서 텍스처를 딱 정착을 시켜요. 정착시킨다고 표현할게요. 네. 그리고 그 베이크된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으로 퍼블리싱이라고 부르는데 그 출판이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하는. 네. 예, 최종적으로 결과 게임으로 딱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시네마틱 같은 영상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뽑아낼 때 이렇게 라이팅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는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쓰려면은 게임에서의 장면을 하나를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시네마틱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각 프로그램마다. 그럼 이거는 그거네요. 우리가 VFX 쇼리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그 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크게 별로 없고 영상으로 최종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영상으로. 네, 그 포트폴리오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완전 엔진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추출만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해주셨어야 네. 했는데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있었던 영상이었고요. 본인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다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라이팅 이렇게 웃으시는데?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라이팅을 사용하고 맞아요. 라이팅 렌더링 룩뎁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이 라이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3포인트 라이트라든가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어떻게 배치해야 물체가 이쁘게 나오는지 보기 좋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라고 부르죠. HDRI 이미지를 이용해서 라이팅을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HDRI 나왔어요. 네. 이미지 베이스 어쩌고 하시면서 네. 또 여기서도 이제 술렁술렁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럼 다 넘어가듯이. 이제 HDRI 네. 이 단어 자체가 또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댓글도 봤어요. HDRI가 뭐예요? 하고 예전 영상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답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 그 워딩에 대한 해석은 검색하면 나오고요. 네. 그게 어려워서 지금 CG맨 채널에 오는 거라고요. 네네. 분들이. HDRI라는 그 용어를 말씀드리고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환경을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의 한 종류거든요.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2D예요. 이미지. 그쵸. 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라이팅을
이용한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이 환경들을 다 이미지 한 장으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라이팅처럼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영화 작업할 때는 이런 HDRI 이미지를 촬영을 해요. 네. 어벤져스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은 네. 빌딩에 막 올라가가지고 HDRI 이미지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촬영하거든요.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이 공간 자체가 다 하나하나 다 좌표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값이 있고 옆으로 한 발짝 움직일 때랑 세 발짝 움직일 때랑 10발짝 움직일 때랑 빛의 느낌, 인물의 그 톤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맞아요.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촬영했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해야 라이팅 렌더가 더 퀄리티 있게 뽑을 수 있다는. 네, 그렇죠. 실사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단순한 이미지, 뭐 JPG 이런 수준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이미지를 쓰는 거죠.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32비트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비트는 8비트에서 16비트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 HDRI 이미지는 거의 32비트라고 부르는 HDR이라는 포맷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 그것도 얘기해야 돼. HDRI가 포트폴리오로 넣는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룩뎁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게 또 있는데요. 미술 파트에서 공부하는 구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대비라든가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기초 지식이 있을 때 더 나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초 지식 없이 그냥 막상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것은 렌더러인데요. VFX 파트에서는 이 렌더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렌더러죠. V-Ray, 아놀드, 렌더맨, 레드시프트, 옥테인 이런 렌더러들이 있습니다. 그런 렌더러에서 사용하는 매테리얼이나 텍스처 노드 방식이 다 달라요. 용어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렌더러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렌더러마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렌더러를 먼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렌더러를 공부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거. 뭘 잘못하셨는지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나요? 그 아까 지금 5개 나왔죠? 네. 기억하고 계세요? V-Ray, 아놀드, 레드시프트, 그 다음에 옥테인, 또 뭐 있었죠? 본인도 지금 기억 못하는 렌더맨. 아, 5개.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3D 툴 플러그인 그때 이틀 밤새서 편집하고 그때 촬영 자료 수집까지 해서 되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만든 좋은 영상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좀 한 줄 평 정도는 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료 화면만 뒤에 알아서 봐라 그러고 알 수도 없는 그게 그거 같은 자료 화면만 나오면서 혼자서 막 얘기하고 넘어가요. 아니 일단은 제가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네. 궁금한 거는 이거 다 해야 되나? 5개를? 이 5개 차이는 뭐지? 물론 그때 이제 툴에 대해서 디테일한 영상이 있지만 네. 그분들이 지금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또 이거 새로운 이 구독자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설명 어느 정도 해주면서 더 자세한 거는 그쪽 영상 링크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네. 자, V-Ray부터 차이를 하나하나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죠. 간단하게. 네. V-Ray라고 하는 렌더러는 맥스나 마야에서 렌더러라는 플러그인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렌더링 또는 이제 멘탈레이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그 이후에 V-Ray라는 렌더러가 나오면서 다 잡아먹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렌더러인데 현재는 이제 헐리우드나 뭐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쓰는 렌더러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쓰는 렌더러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렌더링을 하는데 쓰는 이 렌더러고요. V-Ray가 네. 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실적인 느낌을 되게 노력에 비해서 네. 극대화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 기존에 비슷한 경쟁 렌더러가 멘탈레이 렌더러였어요. 아, 멘탈리 유명하죠? 네, 멘탈레이 렌더러가 속도가 엄청 느려요. 네. 그리고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최적화시켜가지고 더 빠르게 그리고 퀄리티를 높여서 쓸 수 있는 게 V-Ray 렌더러였던 거죠. 영화나 CF 쪽에서 많이 쓰죠. 그렇게. 네, 사실적인 렌더러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네,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 렌더러. 나머지 4개도 얘기할게. 나머지 4개는 그 비사실적이냐? 그러진 않아요. 아놀드 렌더러는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몬테칼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쵸. 다 아는 거죠?
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면 혼나요. 이러니까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무튼 아놀드 렌더러는 이제 렌더링 만든 사람이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별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요. 아놀드 렌더러는 사실 그 V-Ray보다 세팅이 더 편해요. 훨씬 편하고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그 V-Ray 같은 거는 막 옵션이면 뭐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줄게 조작해줄게 많은데 아놀드는 그게 쫙 돼 있다. 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샘플값만 좀 조절해줘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렌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놀드 렌더러가 V-Ray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렌더맨은 비사실적인가요? 렌더맨 같은 경우는 픽사에서 만든 렌더러죠. 굉장히 유명한 렌더러고 유명하죠. 아주 장수한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픽사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만들어온 렌더러고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실사에서도 이 그 렌더맨이라는 렌더러를 쓰긴 하지만 더 많이 쓰이는 곳은 애니메이션 파트예요. 3D 애니메이션 파트에 조금 더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렌더맨 같은 경우는 그 로우 폴리곤 형태로 렌더링을 눌러도 그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로우 폴리건이라고 얘기하면 또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야에서 이거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알았는데 3번 누르면은 위험한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으라고 알지도 못하면 보지도 말라는 거야. 알았어 기다려 잠깐만. 제가 한번 그냥 정리할게요. 되게 아니 설명하려면 그 어렵네. 폴리곤 그 하면은 막 되게 막 그 각지고 딱딱한 모양. 네네네. 각이 많이 질수록 네. 로우 폴리곤이거죠. 그렇죠. 폴리곤이 숫자가 적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땐 되게 각져 보이고 되게 현실감 떨어지는데 네. 무게는 가벼워요. 맞아요. 그래서 작업하는데도 빠르고 편하고. 근데 그거를 그런 상태인데 이 렌더맨에서는 되게 폴리곤도 많고 더 부드럽게 보여지는 효과를 준다. 그렇죠. 렌더러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게. 강력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는 그 폴리곤 적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하이 폴리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면은 데이터가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폴리곤이 한 10개에서 10,000개까지 막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요. 네, 용량이 무거워지면 그 렌더링 거는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렌더맨이라는 그 렌더러는 자체에서 로우 폴리곤을 렌더링 할 때 하이 폴리곤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빠르나요? 가볍고? 속도도 빠른 편인 거죠. 아놀드 렌더러나 V-Ray 렌더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럼 영화에서도 렌더맨 써도 돼요? 렌더맨 쓸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이해가 네. 확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레드 시프트 비사실적인 건가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놀드 렌더러나 V-Ray와 같은 렌더러보다는 약간 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렌더링 방식이 아놀드나 V-Ray는 CPU 렌더링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렌더러라는 거죠. 그런데 레드시프트나 옥테인은 GPU 렌더링이라는 거죠. GPU 렌더링은 사실 복잡한 공식을 해결하기는 좀 힘들어요. 디테일한 표현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결과물 처리를 컴퓨터에서 CPU로 하냐 네, 그래픽 카드로 하냐 죠 네, 그렇죠. 그래픽 카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테일한 그런 표현이 약간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대신 속도 같은 거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수월하고. 네, 그 CPU는 예를 들면 한 8개, 8코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8코어, 많아봐야 16코어 이런 건데 GPU 같은 경우는 쿠다 프로세서라고 해서 어려워요. 여기까지 얘기해요. 네. 어려워갖고 아무튼 컴퓨터 성능과 되게 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자세한 거는 CPU와 GPU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올리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이후부터는 그거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옥테인까지 일단 얘기하죠. 네,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렌더러예요. 예를 들면은 리플렉션이나 아니면 오클루전 같은 그런 표면, 네, 오클루전, 그러니까 난반사죠. 난반사가 표현되는 난반사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3D 공부하면은 그거 있어요. 그냥 다 새하얘 갖고 네, 맞아요. 하얀색으로 뽑아내야 하는 네. 그 렌더링 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걸로 패스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림자 부분. 네.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패스가 그쵸. 들어가 있는데 네. 오클루전 작업을 요즘 할 필요가 있나요?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아무튼 뭐 아까 설명 이어서 하시면요. 네, 레드시프트는 그런 패스들,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나 아니면은 리프렉션이라고 부르는 그 뭐라고 그러죠? 투가 되는 거. 네. 그거를 리프렉션이라고 부르고요. 리플렉션은 반사. 네. 반사를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속도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속도가 비슷비슷해서 속도가 고르게 평균적으로 고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옥테인 렌더러는 디퓨저 그러니까 칼라가 나오는 그런 장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주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이 살짝 그렇게 높고 리플렉션이나 리프렉션 같은 부분은 약간 느립니다. 그래서 비율이 반사가 없는 거는 엄청 빨리 나온다는 거. 반짝반짝한 그런 거가 아니면은 옥테인은 굉장히 빨리 렌더링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벽 같은 거 있잖아요. 반사가 안 되는 벽지는 그냥 뽑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반사가 없는 부분은 렌더링이 엄청 빨리 된다는 거죠. 옥테인. 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근데 뭐 컵이라든지 네, 구슬, 네 그런 거는 약간 느리다. 레드 시프트에 비해서는 약간 느리다. 창문. 네, 그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당장 입문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5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딱 하나 아니면 하나만 더 붙여 2개 정도 추천을 네. 해주신다면 일단은 V-Ray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V-Ray요. V-Ray를 먼저 하시고 조금 욕심을 내서 아놀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놀드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들어보니까 아놀드가 제일 유리해 보이는데요. 뭐 세팅도 다 돼 있고, 네. 뭐 더 쉽다고 하니까.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그 실무에서는 V-Ray를 더 많이 써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V-Ray를 공부하시면은 아놀드는 되게 쉽다. 그래서 먼저 V-Ray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포트폴리오가 퀄리티가 좋아서 면접 보고 채용했는데 네. 아 뭐야 아놀드 빨이잖아. 네. 이러놓고 낭패 볼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렌더러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다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 들어가면 5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5개 다 하지 않습니다. V-Ray나 아놀드 둘 중 하나를 쓰게 될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 작업 하시는 분들은 네. 레드시프트나 뭐 옥테인 같은 걸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룩덱 파트에서는 이 라이팅만 쓰는 것이 아니라 텍스처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렌더링, 룩덱 파트에서는 이 텍스처링을 해야 되는데 텍스처링에 쓰는 툴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마리 같은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텍스처링 작업을 한 후에 최종 렌더링을 걸고 패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크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 최종 완성은 거의 누크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3D에서 뽑아도 내가 생각한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는 누크에서 보완을 해서 더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누크에서는 이지 컴프라고 해서 간단하게 컴포지팅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지 컴프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낸다면 더 좋겠죠. 라이팅, 렌더링, 룩덱 파트에서 필요한 그런 공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직접 만든 모델링을 활용하셔도 괜찮겠지만 라이팅, 렌더링 파트는 그야말로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모델링 소스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인 그림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것이 자기 포트폴리오 되겠죠. 이거는 저도 무심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네. 이거 자막으로 롯데 클라리스 툴 해놓고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 뭐 알아서 잘하세요 시기에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네. 자료화면도 뭐가 막 어려운 게 막 나오는데 네. 이거 뭐예요? 클라리스라는 툴인데 이 툴은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한국에서 많이 안 써요. 네, 한국에서 많이 안 쓰고 해외에서도 쓰긴 하겠지만 범용적으로 쓰는 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툴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자료화면 넣은 건데 이것도 라이팅 렌더 툴이에요? 네, 라이팅 렌더링 툴입니다. 이것도 서브스턴스 페인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마리와 같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유니티라든지 이런 엔진 쪽이 아니라 텍스처 작업 쪽의 툴인 거네요? 네, 쉐이딩, 라이팅 그런 쪽의 네. 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앞에 같이 얘기해주지 왜 네. 앞에서는 이거 얘기 안 해서 갑자기 뒤에 와서 툭 튀어나오고 자막 하나 달아놓고 하니까 네. 그런 개념의 툴로 얘기한 거지. 라이트 렌더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뭐 저기 엔진에 대해서는 뭐 모르잖아요.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것도 모르겠고요.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인 그림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것이 자기 포트폴리오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파트들과 비슷하게 이 레퍼런스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유명한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내가 작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레퍼런스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감이 오십니까? 네, 감이 좀 오네요. 그러면 이제 라이팅 렌더를 준비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방식 처음으로 시도하시는데 네, 힘듭니다.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 좀 쉬운 영어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설명을 네. 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도 네. 계셔서 이거 뭐 엄청난 고수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아니 말해야 돼요.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저희는 끊임없는 컨펌의 인생을 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질작하시고요. 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진짜 가세요.